563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기회가 되시면 책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책 제목 평범하게 비범한 철학 에세이. 저자 김필영. 출판일 2023년 6월 22일. 상상빌더 한 줄 요약. 출근하면서 생각한 삶의 철학을 알아보자. 책 소개. 평범하게 비범한 철학 에세이. 철학 유튜브 1위 5분 뚝딱 철학 김필영 박사의 삶의 의미를 되묻는 26가지 스토리. 철학은 어떻게 삶의 의미가 되는가? 우리의 삶은 평범하기도 하고 비범하기도 하다. 전체로 놓고 보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 평범하다. 우리 모두는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다. 알고 보면 그게 다이다. 하지만 그러한 평범한 삶의 여정 속에는 반짝반짝 빛나는 비범한 순간들이 있다. 그 반짝반짝 빛나는 비범한 순간은 아름다운 순간일 수도 있고 깨달음의 순간일 수도 있고 고통스러운 순간일 수도 있다. 하지만 비범한 순간들은 결국은 평범 속에 묻혀버린다. 평범하게 비범한 철학 에세이는 묻히고 사라질 것 같은 그 비범한 순간들의 이야기이다. 영화를 보다가, 소설을 읽다가, 그림을 보다가, 여행을 하다가 평범한 일상 속에서 포착한 반짝이는 비범한 순간들, 지극히 평범하지만 누구나 비범한 우리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어느 날 철학이 내게 들어왔다. 철학 유튜브 1위 5분 뚝딱 철학 김필영 박사의 삶의 의미를 되묻는 26가지 철학 스토리. 저자 소개. 저자 김필영, 철학자. 대학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하고 기업에서 관련 직종으로 30년을 근무했다. 직장을 다니면서 뒤늦게 철학을 공부하여 한국외대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강의했다. 공대 출신 회사원이 왜 철학 공부를 했을까? 저자 김필영은 어릴 적부터 일상적으로 막연한 불안을 느끼는 범불안 장애에 시달렸다고 한다. 어릴 적의 막연한 불안은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실존적 불안으로 바뀌고 그러한 불안을 극복하고자 자연스럽게 철학과 심리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세계가 무엇인지, 인간이 무엇인지에 대한 공부를 통해 불안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었다. 한때는 철학만 공부하고 싶은데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사를 다니면서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회사 생활과 철학 공부를 병행한 것이 도움이 된 것 같다고 한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광장과 밀실이 모두 필요한데 회사 생활은 광장의 공간이 되었고 철학 공부는 밀실의 공간이 되었기 때문이다. 4년 전부터 유튜브 5분 뚝딱 철학 채널을 운영하면서 철학의 대중화에 힘쓰고 있다. 촬영, 편집, 썸네일 작업까지 모두 직접 해서 매주 1편씩 올리고 있다. 힘들긴 하지만 구독자가 22만 명을 넘는 등 호응이 좋아 재미있게 하고 있다. 저서로는 2021년 세종도서 교양부문과 올해 청소년도서로 선정된 5분 뚝딱 철학생각의 역사 1두권, 5분 뚝딱 철학툰, 그리고 시간여행, 과학이 묻고 철학이 답하다가 있다. 책에서 얻은 내용. 우리의 일상은 평범합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지하철을 타고 출근을 합니다.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동료들과 노닥거리기도 합니다. 퇴근하면 소맥을 과하게 마시고 후회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또 지하철을 타고 출근을 합니다. 이러한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행복하고 때로는 괴롭고 때로는 권태롭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하철을 타고 출근을 하는데 불쑥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왜 존재하는가? 순간 고개를 드니 꾸벅꾸벅 졸고 있는 샐러리맨, 스마트폰에 고개를 처박은 학생, 광고판, 손잡이가 눈에 들어옵니다. 매일 보는 이 낯익은 광경이 갑자기 생소하게 보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낯설어 보이는 이 순간이 바로 비범한 순간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처럼 평범한 일상 속에 비범한 순간들이 다이아몬드처럼 박혀있는 보석과도 같습니다. 한 시대를 지배하는 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시대의 사람들은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채 어떤 인식의 틀에 맞추어 사물들의 질서를 부여하고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무의식적 인식의 틀을 에피스테메라고 하며 푸코는 이 에피스테메가 시대에 따라 달라져 왔다고 주장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광기와 정상을 구분하는 절대적 기준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푸코는 광기와 정상을 구분하는 기준은 시대에 따라 변모해 왔다고 합니다. 시대에 따라 에피스테메가 달라지면서 정상이 비정상이 되고 비정상이 정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평범과 비범을 구분하는 절대적 기준은 없습니다. 평범과 비범 사이에는 굉장히 넓은 회색 지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생각과 사상은 이 회색 지대에 있습니다. 이 회색 지대에 있는 모든 것들은 평범하면서 비범하고 비범하면서 평범합니다. 우리의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적의 확률로 선택받은 비범한 존재들입니다.
우주가 현재의 조건으로 존재할 확률은 거의 0에 가깝고 지구의 지적 생명체가 존재할 확률은 수조분의 1에 가깝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모두는 5천만 개의 정자들의 경쟁을 뚫고 태어난 비범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또한 너무나 평범한 존재들입니다. 저마다의 비범함은 인간이라는 종의 틀 속에서 보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 모두는 비슷한 생각, 비슷한 모양새를 가진 평범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평범함 속에는 비범한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심리학이 인간의 행복을 어떻게 증진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본격적으로 행복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죠. 셀리그만의 심리학을 긍정 심리학이라고 합니다. 마틴 셀리그만은 행복한 삶의 3가지 조건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한 삶의 첫 번째 조건은 즐거움입니다. 즐거움은 본능과 욕구가 충족될 때 생기는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좋은 사람과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재미있는 영화를 보고 좋은 곳을 여행하고 그냥 그렇게 재미있게 사는 것이죠. 문제는 이러한 류의 즐거움은 쉽게 질린다는 것입니다. 맛있는 것도 한두 번이고 여행도 며칠 다니다 보면 힘들기만 해요. 행복한 삶의 두 번째 조건은 몰입입니다. 우리는 자기가 잘할 수 있고 좋아하는 일에 몰입할 때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무아의 지경을 경험합니다. 몇 시간이 단 몇 분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셀리그만은 이러한 몰입의 상태를 자주 그리고 오래 가지는 것이 행복해지는 방법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행복한 삶의 3번째 조건은 삶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지향하는 목표나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일관적으로 어떤 행위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삶의 의미죠. 셀리그만은 삶의 의미를 성취하는 것이 행복한 삶의 조건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고 나니 행복해지는 것은 정말 어려워 보입니다. 즐겁기도 해야 하고 몰입도 해야 하고 거기에다가 의미까지 있어야 하니 말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이것들을 다 가질 수 있겠어요? 물론 그런 사람이 있겠지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행복한 삶을 살겠다는 것은 정말 사치스러운 생각이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행복이 사치라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까요? 이때 문득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스트리아의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입니다. 행복은 물론 좋습니다. 즐겁고 몰입하고 의미 있는 삶은 좋은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가질 수 없다면, 그래서 한 가지를 포기해야 한다면 즐거움을 포기하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즐거움은 그냥 마음의 상태일 뿐이니까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음의 상태는 목표한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컨대 내가 산속에서 호랑이를 보고 귀엽다고 생각해야지 한다고 해서 귀엽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고, 쥐를 보고 예쁘다고 생각해야지 한다고 해서 예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은 내가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즐거움은 우리의 인생에서 후순위로 두고 몰입과 의미에 집중해보는 것도 괜찮을 듯합니다. 우리가 자신이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에 몰입하고 또 거기에서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면 우리도 죽음을 앞두고 비트겐슈타인처럼 내 삶은 멋졌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는 빈민을 위해 일생을 바치라는 신의 계시를 받고 인도의 빈민가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평생을 빈민과 병자 그리고 고아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왜소한 체격의 병자를 돌보느라 허리는 굽어버렸고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아 심장병, 말라리아, 폐렴 등으로 고통을 받았죠. 하지만 그녀는 죽는 날까지 자신의 소명을 받아들였습니다. 베트남의 틱광득 승려는 420 광장 한복판에서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였습니다. 베트남 독재 정권의 불의에 맞서기 위해서였죠.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 불에 타는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몸이 타들어가는 고통 속에서 외마디 비명도 지르지 않은 채 천천히 타들어갔습니다. 이 놀랍고도 경이로운 광경의 경찰들은 넋을 잃고 멍하니 서 있었고 주위의 승려들은 일제히 절을 올렸습니다. 이 소식은 전 세계로 일파만파 퍼져나갔고 결국 베트남 독재 정권은 실각하게 됩니다. 비트겐슈타인은 평생을 죽음에 대한 공포와 자살 충동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오스트리아군에 자원 입대를 합니다. 죽음과 대면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포탄이 떨어지는 참호 속에서 글을 써나갑니다. 그것이 바로 논리철학 논고입니다. 그는 이 책을 통해서 서양 철학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소명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자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산골로 내려가 홀로 운둔 생활을 합니다. 테레사 수녀에게서, 틱광득 승려에게서, 비트겐슈타인에게서 우리는 인간의 숭고함과 고결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초계처럼 버리기도 하는 숭고한 존재이기도 하고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고결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때로는 천박하고 추잡합니다. 싸구려 욕망에 너무나 쉽게 무릎을 꿇기도 하고 돈 몇 푼의 자존심을 쉽게 팔아넘기기도 하죠. 하지만 동시에 인간은 숭고하고 고결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정신은 이처럼 상반된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박하면서도 숭고하고 추잡하면서도 고결한 존재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아인슈타인도 광속불변의 원리가 이해가 안 되었어요. 그런데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하나 떠오릅니다. 나의 시간의 속도보다 영희의 시간의 속도가 느리게 흐른다면 빛의 속도가 불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속도는 이동한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것이므로 이동한 거리가 줄었다면 시간을 같이 줄이면 속도는 똑같아지기 때문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지구에서 나의 시간보다 우주선에서 영희의 시간이 느리게 흐른다. 즉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운동을 하고 있다면 우리 모두는 각자의 시간의 속도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시간의 속도는 상대적이다. 이것이 바로 상대성 이론입니다.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움직이는 대상의 시간은 느려지고 중력이 강한 대상의 시간도 느려집니다. 그래서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주인공 쿠퍼가 우주여행을 마치고 지구로 돌아왔을 때 딸이 폭삭 늙어버린 할머니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움직이는 대상의 시간은 느려진다고 했죠. 쿠퍼는 우주여행을 하면서 운동의 변화를 겪었기 때문에 시간이 느려졌고 상대적으로 지구에 있던 딸은 시간이 훨씬 빠르게 흘러 늙어 할머니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프카의 소설 변신은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커다란 벌레로 변한 한 남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벌레가 된 이유나 배경 설명은 없습니다. 그냥 벌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갑자기 벌레로 변한 상황은 기묘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전개되는 이야기는 매우 일상적입니다. 벌레가 된 남자는 여전히 출근을 하지 못한 것을 걱정하고 가족들은 여전히 하숙을 치며 돈을 법니다. 한편으로 카프카의 변신은 섬뜩한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현실과 판타지 그 중간 지대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섬뜩한 소설에 금방 매료됩니다. 우리의 정신은 평범한 의식과 비범한 무의식 사이에 걸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신은 의식적이면서 무의식적이고 평범하면서 비범하기에 현실과 판타지를 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술 작품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17세기 스페인의 궁정화가 벨라스케스의 그림 시녀들 은공주와 주변 인물들을 마치 스냅 사진 찍듯이 그린 집단 초상화입니다. 화가가 왕과 왕비의 초상화를 그리고 있는데 공주와 일행이 온 후 시녀들이 칭얼대는 공주를 달래는 재미있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화가 벨라스케스의 입장에서는 그저 왕의 평범한 일상을 그린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철학자들이 시녀들에 관한 나름의 철학적 해석을 시도합니다. 푸코는 이 그림을 주체가 제거된 표상이라고 합니다. 왕과 왕비라는 주체가 빠지고 그들의 눈에 비친 표상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낙항은 푸코의 해석에 반대하며 이 그림에서는 주체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식적 주체와 무의식적 주체가 이중으로 깊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철학적 해석이 덧붙여지면서 시녀들 은 엄청나게 유명한 그림이 되었습니다. 벨라스케스는 왕과 왕비의 평범한 일상을 그렸을 뿐인데 갑자기 철학적으로 비범한 그림이 되었습니다. 화가의 평범한 의도에 비범한 해석이 붙으면서 시녀들 은 평범하면서 비범한 그림이 된 것이죠. 한 시대를 지배하는 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시대의 사람들은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채 어떤 인식의 틀에 맞추어 사물들의 질서를 부여하고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무의식적 인식의 틀을 에피스테메라고 하며 푸코는 이 에피스테메가 시대에 따라 달라져 왔다고 주장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광기와 정상을 구분하는 절대적 기준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푸코는 광기와 정상을 구분하는 기준은 시대에 따라 변모해 왔다고 합니다. 시대에 따라 에피스테메가 달라지면서 정상이 비정상이 되고 비정상이 정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평범과 비범을 구분하는 절대적 기준은 없습니다. 평범과 비범 사이에는 굉장히 넓은 회색 지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생각과 사상은 이 회색 지대에 있습니다. 이 회색 지대에 있는 모든 것들은 평범하면서 비범하고 비범하면서 평범합니다. 우리의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적의 확률로 선택받은 비범한 존재들입니다. 우주가 현재의 조건으로 존재할 확률은 거의 0에 가깝고 지구의 지적 생명체가 존재할 확률은 수조분의 1에 가깝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모두는 5천만 개의 정자들의 경쟁을 뚫고 태어난 비범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또한 너무나 평범한 존재들입니다.
저마다의 비범함은 인간이라는 종의 틀 속에서 보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 모두는 비슷한 생각, 비슷한 모양새를 가진 평범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평범함 속에는 비범한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비범한 순간들은 묻혀버리지만 결코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는 지나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그 자리에 박제가 되어 영원히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비범한 순간이 영원한 순간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 책을 읽는 여러분의 시간이 비범한 영원한 순간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글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